칼날에 비친 백발의 노인은 더 이상 젊은 날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무릎은 시리고 한때 번개처럼 빠르던 검은 이제 겨우 들어올릴 수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60년 넘게 칼과 함께 살아온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무사가 결투를 신청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노전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564년 봄, 교토 근처의 작은 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용의 해였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전국시대 한복판이었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늘어난다는 건 곧 부담이었으니까요. 최근 일본 교토대학의 역사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무라이 가문의 영아 사망률은 30%에서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셈이었죠. 흥미로운 건 2019년 도쿄대학 의학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무라이 가문 아이들의 생존율이 농민 계층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겁니다. 영양 상태는 더 좋았지만 혹독한 조기 훈련과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렸던 거죠. 5살이 되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가문의 신사 앞에서 몇 시간씩 꿈쩍 않고 앉아 있어야 했죠. 향 냄새가 코를 찔러도 재채기는 금물이었고 재물을 건드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제기를 넘어뜨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고 그날 이후 검 휘두르기 연습 횟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에도 시대 문헌인 부시도 쇼신슈에 따르면 사무라이 자제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번에서 2000번의 검 휘두르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현대 검도 선수들도 하루 평균 500번에서 800번 정도 휘두르기를 한다고 하니 당시 훈련 강도가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살 생일이 지나자 첫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른바 모토돌이라고 불리는 의식이었는데 어린아이의 머리칼을 잘라내고 어른의 머리 모양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창끝처럼 삐죽 솟은 상투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모두 진지했고 이제부터 그도 하카마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전통 바지가 걸을 때마다 발에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구조라는 거였죠.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 된 셈입니다. 2022년 오사카 국립민속박물관의 복식 연구에 따르면 하카마는 원래 승마용으로 디자인된 의복이었다고 합니다. 말 위에서는 편했지만 보행할 때는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져 사무라이들이 우아하고 절제된 걸음걸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했던 거죠. 7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떠나 도장으로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최근 발굴된 16세기 사무라이 일기에 따르면 당시 무사 가문의 자제들은 평균 7살에서 9살 사이에 집을 떠나 도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떨리는 손을 그는 기억했죠. 도장에 도착한 첫날, 스승은 검을 쥐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앉는 법을 가르쳤죠. 정좌 자세로 2시간, 3시간, 4시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선배들은 태어난데 자기만 고통스러워 보여서 더 힘들었거든요.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 이런 극단적인 정좌 훈련이 단순히 인내심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교토대학 뇌과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장시간 정좌는 전두엽의 집중력 관련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통증을 견디는 과정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전장에서 보여준 냉철함의 비밀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훈련에 있었던 거죠. 첫 목검을 받던 날의 무게감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보쿠토라고 불리는 그 나무 칼은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워 보였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는 목검을 떨어뜨리면 다리가 풀릴 때까지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진짜로 날아가는 파리를 반으로 벨 수 있는 사람이었죠.
훈련은 매일같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장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다른 수련생과 부딪히고 기본 자세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건 일상이었거든요. 스승은 늘 말했습니다. 높은 산도 처음엔 작은 언덕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죠. 실제로 가마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검술 교본들을 분석한 결과 숙련된 사무라이가 되기까지 평균 15년에서 2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수천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던 거죠. 겨울이 되면 도장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불평은 금물이었죠. 그건 사무라이답지 않았으니까요. 명상을 배우고 호흡을 익히고 전신 갑옷을 입고 훈련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철강통 속에서 싸우는 기분이었거든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당시 기록을 보면 사무라이들의 갑옷 무게는 평균 15kg에서 2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죠. 2021년 일본 방위대학의 실험에서 재현된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훈련한 결과 현대 운동선수들도 30분 이상 착용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라이들은 이걸 입고 하루 종일 훈련하고 전투까지 치렀던 거죠. 13살이 되자 드디어 진짜 칼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순간을 성스러운 의식처럼 여겼지만 아무도 관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녹이 조금이라도 슬면 조상의 명예를 더럽힌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처음 칼을 닦던 날 그는 자기 손바닥을 베었죠. 스승은 말했습니다. 검과 피의 인연을 맺었구나.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차라리 서예부터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에도 시대 이전 사무라이들의 평균 부상 빈도는 훈련 중에 실전보다 높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조심하지만 훈련에서는 한계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일본도의 관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칼을 닦는 종이의 종류, 기름을 바르는 방향, 보관하는 각도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현대 일본에서도 이 전통은 이어져서 국보급 일본도를 관리하는 도검 연마사라는 직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양성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후 기마궁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건 마치 파도 위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과 비슷했죠. 평범한 활쏘기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말은 분명 이 훈련 자체를 비웃고 있었고 스승은 턱을 쓸며 인내에 관한 현명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죠. 둘 다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요. 가마쿠라 시대부터 내려온 야부사메라는 전통 기마궁술 의식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례였습니다. 실수는 곧 불경이었고 그래서 더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거죠. 시속 40km에서 60km로 달리는 말 위에서 55m 떨어진 관역을 맞춰야 했는데 2017년 교토 시미즈데라의 야부사메 시연에서 현대 궁사들의 명중률은 고작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사무라이들은 80% 이상의 명중률을 보였다고 하니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15세가 되자 원복식, 즉 성인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무라이식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어른처럼 고생하라는 뜻이었죠. 새 이름을 받고 새 머리 모양을 하고 훨씬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 쓰루마루는 사라지고 다케시게라는 당당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예로운 무사처럼 들리는 이름이었지만 현실의 그는 여전히 자기 칼에 발 안 걸리게 걷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원복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식을 치르는 순간부터 그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할복도 예외가 아니었죠. 2020년 오사카 대학의 사회사 연구에 따르면 원복식 이후 첫 1년 내에 사망하는 젊은 사무라이의 비율이 전체의 5%에서 8%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투 사망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할복이 주요 원인이었죠. 첫 갑옷을 맞춰 입는 날은 중세판 철갑 슈트를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멋진 기능은 전혀 없었죠. 작은 마을 하나를 몸에 둘러맨 듯한 무게였고 앉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건 거의 고개에 가까웠죠. 갑옷장이는 계속 그의 독특한 체형에 대해 중얼거렸는데 전혀 고마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사무라이 갑옷은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철판과 가죽끈으로 이어져 있었고 제작에만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고 목숨을 지켜주는 도구였죠.
흥미로운 건 현대 재료공학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일본 갑옷의 충격 흡수율이 유럽 황금 갑옷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겁니다. 철판들이 겹쳐진 구조가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2019년 MIT 재료공학과에서 이 원리를 응용해서 현대 방탄복 설계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전투가 왔습니다. 1580년 여름, 이웃 영주와의 영토 분쟁이었죠. 그동안 배운 우아한 검술, 그 모든 상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멋진 1대1 결투 같은 건 없었거든요. 현실은 그냥 날카로운 무기가 난무하는 혼돈의 현장이었습니다. 정교한 전술은 순식간에 어떻게든 살아남자로 바뀌었고 거기에 품위도 지키자를 더하려 했지만 둘 다 해내기엔 너무 벅찼죠. 오다 노부나가 시대의 전투 기록을 보면 사무라이들의 실제 전사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칼이 아니라 창과 화살이었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검술 대결은 거의 없었던 거죠. 전투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피냄새와 비명소리, 말발굽 소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인 아비규환이었죠. 다케시게는 그날 3명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두 번째는 필사적으로, 세 번째는 본능적으로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전장보다 더 어려운 건 가문 정치였습니다. 이건 마치 궁중 드라마인데 칼이 더 많고 실수의 대가도 훨씬 컸죠. 차를 잘못 마시면 외교 문제가 되고 절하는 각도가 틀리면 모욕이 되고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았죠. 진짜 적은 라이벌 가문이 아니라 복잡한 예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요. 에도 막부 이전 전국시대에는 예법 하나 틀렸다가 할복을 명령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도 하나만 해도 배워야 할 규칙이 수백 가지였죠. 찻잔을 드는 각도, 차를 마시는 속도, 심지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까지 모든 게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교토 우라센케 다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통 다도 의식에는 총 487가지의 세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스터하기 어려운데 당시 사무라이들은 이걸 모두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던 거죠. 20살이 되자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가문 무사의 딸이었는데 좋은 소식은 그녀가 나기나타를 잘 다룬다는 것이었죠. 나쁜 소식은 정말 너무 잘 다룬다는 거였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로맨스라기보다 저 사람이 마음먹으면 나를 얼마나 빨리 제압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시간에 가까웠죠. 그는 식사 예절에 유난히 신경 쓰게 됐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사무라이 가문의 여성들도 무술 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나기나타는 여성 무사의 주 무기였다고 합니다. 집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거죠. 그의 아내 유키는 소문대로였습니다. 16살에 도적 3명을 혼자 물리친 적도 있었고 18살에는 지역 나기나타 대회에서 우승했죠. 다케시게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전투보다 어려운 협상이라는 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키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됐습니다. 전장에서는 칼이 필요했지만 가문 정치에서는 그녀의 지혜가 더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25세에 그는 20명의 사무라이를 이끄는 소대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훌륭한 전략가처럼 바라봤지만 정작 그의 머릿속은 공황 상태였죠. 전술이라고는 일단 자신이 있어 보이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먹혔죠. 사람들은 그를 전술의 천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는 말이 나비 한 마리에 놀라 진영이 무너졌는데 적군이 그걸 기발한 기동전술로 착각해서 오히려 이겨버렸습니다. 때로는 우왕좌왕하는 것도 전략이 되는 법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부하들은 그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의실이 전장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와 맞서는 게 또 다른 다도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나았죠. 적어도 전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분명했으니까요. 회의실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몰락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이 싸움에 훨씬 능했죠. 나기나타 실력이 말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유키는 다른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누구와 연합하려 하는지 미리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죠. 전쟁은 남자들의 놀이지만 전쟁을 막거나 시작하는 건 여자들의 대화에서 결정돼요. 다케시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걸요.
30대에 접어들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차례가 왔습니다. 예전 스승이 하던 그럴듯한 격언들을 이제 그도 흉내내기 시작했죠. 휘어지는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해놓고도 민망했지만 제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연 1603년 이후 사무라이의 역할은 전사에서 관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술보다 글쓰기가, 전투보다 행정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다케시게는 이 변화를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칼을 들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붓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예를 배우고 한시를 짓고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익혔죠. 칼보다 붓이 더 무거워 보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일본 기업들은 바로 이 시기에 사무라이 정신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토요타, 소니, 혼다 같은 일본 대기업의 7% 이상이 신입사원 교육에 부시도 정신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끊임없는 자기 수련, 실패를 통한 학습, 집단에 대한 헌신 같은 가치들이 강조되죠.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장기적 성공 비결로 사무라이 시대부터 내려온 카이젠 정신을 꼽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한다는 이 철학은 다케시게가 매일 수천 번씩 검을 휘둘렀던 그 끈기에서 비롯된 거죠. 세월은 닌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한때 전설처럼 날렵하던 검놀림에는 이제 관절통이 기본 옵션으로 따라붙었죠. 젊은 무사들이 여전히 결투를 신청했지만 이제 그는 힘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겼습니다. 아니,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략적인 체력 절약이었죠. 느려진 게 아니라 그저 더 효율적이 된 겁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실제로 검도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70대 노장이 20대 젊은이를 이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과 속도는 떨어지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과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한 효율성이 오히려 승리를 가져왔던 거죠. 50대가 되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상투는 언제 이렇게 휘어졌을까요? 새로운 세대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이상하게도 예법 실수는 더 많이 했습니다. 훈련장을 바라보며 그는 떠올렸죠. 한때 자신도 모든 문제를 더 날카로운 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던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는 걸요. 허리 통증도 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같은 것들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UC 샌디에이고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인지 속도는 느려지지만 패턴 인식 능력과 직관은 오히려 향상된다고 합니다. 다케시게가 젊은 무사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는 수만 번의 훈련과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몸에 새겨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깨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음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기세등등한 젊은 무사가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연습했을 테고 다케시게는 발끝 닿기도 힘든 몸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가르쳐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검이 항상 이기는 검은 아니라는 것. 상대가 화려한 발놀림을 뽐내는 동안 그는 단 한 번 정확한 타이밍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젊은 무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가 물었고 다케시게는 스승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나무와 지혜에 관한 뜻 모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길 자체가 된다. 이제 그도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철학적인 척할 자격이 생긴 거죠. 그의 마지막 위대한 승리는 전설적인 결투도 거대한 군대와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평의회 자리에서 그는 사람들 조상의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전쟁 하나를 막아냈죠.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칼을 뽑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다도의 실수담과 흑역사가 드디어 제대로 쓸모를 찾은 셈이었죠. 두 가문이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다케시게는 양쪽 영주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들도 똑같은 이유로 싸우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재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그때 칼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20년 후 같은 선택을 하길 바라십니까? 방은 조용해졌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현대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2023년 N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는 사무라이 협상술이라는 과목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임원 연수 프로그램에 일본 전통 무도 체험을 포함시키고 있죠.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는 자기 통제와 상황 판단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1624년 가을, 사람들은 정원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어하던 완벽한 정좌 자세를 한 채 무릎 위에 칼을 올려두고 있었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명예나 전투에 대한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것이었죠. 훌륭한 사무라이의 비밀은 검을 완벽하게 다루는 데 있지 않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애초에 검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데 있다. 다케시게의 삶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2024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국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현대 부시도 과목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들, 끈기, 자기 수양,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 가르치기 위해서죠. 한국에서도 2023년부터 일부 기업들이 신입사원 연수에 사무라이 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일본 교토의 전통 도장과 협력해서 임원 후보자들에게 일주일간의 무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사무라이 마인드셋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사무라이 정신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도 자서전에서 일본 검도 수련 경험이 경영 철학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죠. 2012년 스탠퍼드 대학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CEO들 중 23%가 일본 무도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의료계의 변화입니다. 2023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사무라이 집중력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장시간 수술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순간적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6개월간의 실험 결과 이 훈련을 받은 의사들의 수술 실수율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스포츠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NBA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는 매 시즌 시작 전 일본을 방문해서 검도 수련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검도에서 배운 순간적 집중력과 호흡 조절이 자유투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죠. 테니스 스타 나오미 오사카도 할아버지에게 배운 사무라이 정신이 멘탈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케시게가 평생 배운 교훈들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번 검을 휘두르며 배운 끈기는 현대의 창업가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됐고, 정좌하며 익힌 집중력은 의사들의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직관은 경영자들의 시장 예측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칼을 뽑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협상 테이블에서 윈윈 전략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됐죠. 결국 사무라이의 진짜 유산은 칼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기르되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으며, 명예를 중시하되 유연하게 적응할 줄 아는 것. 이런 가치들은 400년 전 봉건 일본에서도 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케시게가 정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휘두른 칼보다 내가 칼집에 넣어둔 순간들이 더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